아빠와의 대화 1944년 5월 7일 일요일. 키트님, 어제 오후 아빠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많이 울었어요. 아빠도 같이 울었어요. 아빠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제까지 많은 편지를 받았지만 그처럼 불쾌한 편지는 처음이었다. 안내야, 너를 그처럼 귀여워하고 언제나 너를 감싸주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서도 너는 우리들에게 조금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니? 너는 언제나 학대받고 버림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진 않아. 안내야, 너는 부모를 무척 오해하고 있어. 아마 너는 그렇게 말할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너의 편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 안내야, 우리들은 그와 같은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을 결코 하지 않았어. 나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나를 소중히 하도록 자신을 인식시키려고 울면서 연극을 했던 것입니다. 내게 슬픈 일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그리고 현재도 해주고 있는 아빠를 비난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난받을 행위입니까? 나는 너무 교만해 있었으므로 남을 접근시키지 않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졌고 그리하여 나의 긍지가 조금 흔들리게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안내가 하는 행위가 언제든지 정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의로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너무도 비열한 행위입니다. 아빠가 따뜻하게 나를 용서해 주었으므로 나는 더욱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빠는 나의 편지를 태워버리겠다고 말하고 마치 자신이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다시 본래의 착한 아빠가 되어 주었습니다. 안내, 너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우선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일부터 고쳐야 해요. 내게는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또래로 그러한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가끔 배우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절망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자신을 크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나는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피터가 있으므로 나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책과 일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 못생긴 여자도 아니고 완전히 바보도 아닙니다. 나는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고 훌륭한 성격의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내, 너는 자신의 편지가 너무도 매정하고 진실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어요. 안내, 너는 자신의 편지를 자랑스럽게까지 여겼던 것을 생각해 봐요. 나는 아빠를 본보기로 하여 자신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5월 8일 월요일. 키트님, 당신에게 우리 집의 계보에 대해 뭔가를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 없다고 생각되므로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자였습니다. 이 두 분은 자수성가한 분들로 할머니의 친정도 돈 많고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빠는 어렸을 때 커다란 집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고 매주마다 있는 파티, 무도회, 만찬회 등에서는 아름다운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제1차 대전이 일어났고
뒤따라 엄습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성장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어제 프라이팬을 닦을 때는 55년의 생애 중에서 이런 일을 하기는 처음이라며 크게 웃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부자여서 우리들은 엄마 아빠의 약혼식 때 250명의 축하객이 모였었다는 얘기와 외가에서 개최한 무도회와 만찬회 얘기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우리들은 물론 부자라곤 할 수 없지만 나는 전쟁이 끝난 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나 마르고트처럼 좁고 답답한 생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어학이나 미술사를 공부하기 위해 파리와 런던에 1년간씩 유학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티아에서 조산부가 되고 싶다는 마르고트와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언제나 아름다운 의상과 흥미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를 둘러보고 가슴 벅찬 일들을 무엇이든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 당신에게 얘기했지요. 그리고 다소는 돈이 있어도 방해가 되지 않겠지요. 오늘 아침에 미프는 초대되어 갔던 약혼잔치의 얘기를 했습니다. 장래 신랑 신부가 모두 부유한 가정 출신이어서 참으로 훌륭한 잔치더랍니다. 우리들은 파티에 나온 요리 얘기를 듣고 문득 침을 삼켰습니다. 6단을 넣은 야채 수프, 계란이랑 로스트 비프인가 하는 오르드 피블, 치즈, 롤빵, 아름다운 케이크, 포도주, 권련 등등 암시장에서 사고 싶은 것들이 뭐든지 있더랍니다. 미프는 포도주를 10잔이나 마셨다고요. 이러고도 금주가라 할 수 있을까요? 미프가 그 정도로 마셨다면 그녀의 남편은 몇 잔이나 마셨을까요? 물론 모두가 취했지만 참석자들 중에 2사람의 경관이 있었고 약혼자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미프도 우리들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2사람의 마음 착한 경관이 혹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싶어서 2사람의 주소를 적어두었답니다. 미프의 요리 얘기를 듣고 우리들은 군침이 돌았습니다. 우리들은 아침에 2숟가락의 죽뿐이니까 속이 텅 비어있고 부글부글 소리가 나는 듯합니다. 우리들은 밤낮 살짝 데친 시금치와 썩은 감자와 날것 또는 요리한 레터스 외에는 먹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젠가는 뽀빠이처럼 억세어질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프가 우리들을 그 파티에 데리고 갔더라면 롤빵을 남의 목까지 먹어치웠을 거예요. 우리들은 마치 맛있는 요리나 아름다운 의상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까지 들은 적이 없는 듯이 미프를 둘러싸고 앉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래 보여도 우리는 백만장자의 손녀들입니다. 세상이란 참 묘하군요. 안내로부터 1944년 5월 9일 화요일. 키티님, 나는 요정 엘렌의 이야기를 쓰고 예쁜 노트에 다시 정서했습니다. 참으로 잘 되긴 했지만 아빠의 생일 축하에 이것만으로 좋을까요?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크라이렐 씨가 위로 올라와서 회사의 선전원으로 있던 부인이 매일 오후 2시에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게 해달라고 말하더란 얘기를 했습니다. 키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무도 위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감자를 나를 수도 없습니다. 엘리는 우리들과 점심을 같이 할 수 없게 되고 우리들은 화장실에도 갈 수 없으며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모두 부인을 용케 따돌려 버릴 명안이 없을까 하고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펜던 아저씨가 커피에 설사약을 넣어주면 돼. 라고 말하자 뒤셀 씨가 그건 안 돼. 그랬다가는 박스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까. 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모두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만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박스?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묻길래 누군가가 화장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 아, 그래요?
아이, 박스라면 누가 알아들어요? 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해서 엘리는 쿡쿡 웃고 바이앤콜프에 가서 박스가 어딥니까? 하고 물어도 아마 모두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 키티, 오늘은 멋진 날입니다. 외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안내로부터. 1944년 5월 10일 수요일. 키티님, 어제 오후 다락방에서 피터와 프랑스어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물 떨어진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하고 피터에게 물었더니 대답하지 않고 지붕 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보쉬입니다. 그는 모래상자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상자 밖에다 오줌을 눈 것입니다. 피터는 거칠게 보쉬를 상자 속으로 집어넣고 한참 동안 퉁탕거렸지만 보쉬는 이미 일이 끝났으므로 피터의 틈을 봐서 아래로 달아났습니다. 보쉬는 자기의 상자를 닮은 대용품을 찾다가 대패밥을 발견하고 거기에다 오줌을 누었는데 그것이 다락방으로 새어 운 나쁘게도 감자를 담아둔 통에 떨어졌습니다. 다락방의 마루도 구멍이 나 있어서 몇 방울의 노란 물이 아래 식당의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양말과 책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보쉬는 이미 의자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물과 표백제와 걸레를 써서 열심히 마루를 닦았습니다. 펜던 아저씨는 모두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동은 금세 가라앉았지만 고양이 오줌이 얼마나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가는 세상이 다 아는 일로 감자와 대패밥이 이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오줌이 묻은 감자와 대패밥을 양동이에 모아 난로에 태웠습니다. 가엾은 보쉬, 너는 토탄을 여간에서 입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추신, 우리들이 사랑하는 네덜란드의 여왕님이 어제와 오늘 저녁 때 라디오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왕님은 귀국에 대비해서 몸을 건강히 하기 위해 휴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님은 머지않아 라든가 내가 귀국하면 조속한 해방, 용감한 행위, 무거운 책임 이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여왕님 다음에 헬브란디 씨가 연설하고 최후로 목사가 강제수용소, 감옥 및 독일에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에게 신의 은총이 내리기를 빌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5월 11일 목요일. 키티님, 나는 지금 무척 바쁩니다. 모순된 듯하지만 산더미 같은 학과 공부에 손을 댈 틈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간단히 얘기를 할까요? 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도서관에 반납해야 하므로 내일까지 제 일부를 다 읽어야 합니다. 어제부터 겨우 읽기를 시작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요. 내주에는 기로에 선 팜레스티나와 갈릴레이 제 2부를 읽어야만 합니다. 어제는 황제 찰스 5세 전기의 제 1부를 다 읽었는데 거기에 모든 도표와 궤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여러 가지 책에서 모은 외국어 단어 3페이지를 암기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의 일은 엉망으로 뒤섞인 영화 스타 사진 정리인데 이것은 며칠이 걸릴 것이고 안내 교수는 공부 시간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 신화의 테세우드, 에디우스, 오르페우스, 야손, 헤라클레스 등의 이야기도 머릿속에 혼란되어 있으므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론과 피디아스의 업적도 체계 있게 외우자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7년 전쟁, 9년 전쟁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력이 빈약해서는 야단입니다. 나는 80세가 되면 형편없이 정신이 몽롱할 것 같습니다. 또 성서가 있습니다. 목욕하는 수잔나까지 오자면 아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외에도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키티, 내 머리는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의 최대 희망이 저널리스트가 되고 작가가 되는 것이란 사실은 이미 당신에게 얘기했지요. 이 야심이 실현될지 안 될지 물론 아직 모르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소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전쟁이 끝나면 은신처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고 싶습니다.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일기가 대단히 도움이 되겠지요. 이 외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이 정리된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어요. 안내로부터. 1944년 5월 13일 토요일. 키트님, 어제는 아빠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결혼 생활 19년째가 됩니다. 청소부는 2층에 와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금년 들어서 어제만큼 아름답게 빛난 적은 없었습니다. 뜰의 밤나무에는 잎이 우거지고 꽃은 활짝 피고 작년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아빠는 코프아이스 씨로부터 유명한 식물학자 린네의 전기, 크라이레 씨로부터 자연계에 관한 책, 펜던가로부터는 계란 3개, 맥주 1병, 요구르트 1병, 초록색 넥타이가 든 큰 상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상자에는 마치 상인들의 솜씨처럼 예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물로 드린 장미는 무척 향기가 좋았습니다. 미프와 엘리가 가져온 카네이션은 거의 향기가 없었지만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아빠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거기다 본 적도 없는 아름다운 과자 50개가 왔습니다. 아빠는 우리들에게 향료가 든 진저브레드 외에 신사분들에게는 맥주, 숙녀들에게는 요구르트를 대접하고 모두가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5월 16일 화요일. 키트님, 오늘은 취향을 바꾸어 어제 펜던 아저씨와 아주머니 사이에 있었던 조그만 언쟁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머니, 독일군이 대서양의 방벽을 대단히 강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독일군은 영국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지요. 독일군이 강한 데는 정말 놀라겠어요. 아주머니, 그래요. 아저씨, 독일군은 무척 강하니까 마침낸 승리하겠지. 아주머니, 그게 틀림없어요. 나는 그 반대의 결과를 아직은 믿을 수 없어요. 아저씨, 그런 얘긴 그만둡시다. 이제 다시는 당신 말에 대답 않겠어요. 아주머니, 하지만 당신은 늘 내 말에 대답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든 지치게 하려는 거죠? 아저씨, 그렇진 않아요. 나는 최소한도로 대답할 뿐이요. 아주머니, 당신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당신의 예상은 언제나 적중한다곤 할 수 없어요. 아저씨, 이제까지는 적중했어요. 아주머니, 거짓말이에요. 당신의 예언대로 한다면 상륙작전은 작년에 있어야 했어요. 핀란드는 지금쯤 전쟁에서 탈락해 있어야 해요. 이탈리아는 이번 겨울에 졌지만 소련은 이미 랭베르그를 점령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의 예언 따윈 믿지 않아요. 아저씨, 일어나서. 그만둬요. 언젠가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려주겠어. 조만간에 당신의 입을 다물게 해주겠어. 당신의 그 쫑알거림에는 더 참을 수가 없어. 당신은 화를 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제 1막 끝. 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잠자코 입술을 물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어른들. 이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자기들이 좀 더 공부를 하는 편이 좋겠어요.
안내로부터. 1944년 5월 19일 금요일. 키티님, 어제는 배가 아프고 어쩐 일인지 괜히 슬퍼서 정말 우울했습니다. 안내로서는 드문 일입니다. 오늘은 많이 좋아졌고 식욕도 있었지만 강낭콩은 먹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피터와의 관계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가엾게도 피터는 나이상으로 조그만 애정까지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매일 밤 굿나잇 키스를 할 때 얼굴을 붉히며 한 번 더 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 씨의 대용품일까? 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현재 그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척 행복합니다. 나는 대단히 고생한 끝에 그를 정복한 결과 이제는 다소 침착성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스런 사람이지만 나는 곧 그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만일 그가 이 문을 다시 열려고 한다면 이제까지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안내로부터. 1944년 5월 20일 토요일. 키트님, 어제 저녁 때 다락방에 내려와서 방에 들어선 순간 카네이션을 꽂은 꽃병이 넘어져 있고 엄마가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고 마르고트가 종이를 줍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고 나는 놀라서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가문의 계보를 끼워둔 나의 종이 집게, 공책, 교과서 등이 몽땅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울먹해졌다가 다음 순간에는 너무도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할 수 없습니다. 마르고트는 나중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손에 너무하다, 너무해! 와 같은 말들을 마구 외치더랍니다. 아빠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엄마도 마르고트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도표가 엉망이 된 것을 생각하니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살펴보니 돌이킬 수 없는 손해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골라내어 다락으로 가져가 거기서 한데 붙은 것들을 떼어서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그것은 무척 우스꽝스런 광경이었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도 우스워서 웃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샤르르 5세, 영국의 오렌지 공 윌리엄, 프랑스의 마리 앙트와네트와 나란히 피렌테의 마리아 데 메디티라는 시기여서 펜던 아저씨는 각국 사람들이 마구 뒤섞였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널어놓은 종이를 피터에게 부탁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책이 젖었니? 하고 젖은 책을 살피고 있는 마르고티에게 묻자 대수책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급히 그녀의 곁으로 가보았더니 불행하게도 내 대수책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 대수책이 꽃병 속에 빠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싫은 책은 없습니다. 대수책은 낡고 누렇게 변색되고 안에는 낙서가 잔뜩 되어 있고 고친 곳도 있어서 전 소유자였던 적어도 20명 정도의 여자아이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이 책을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5월 22일 월요일. 키트님, 20일 아빠는 아주머니와의 내기에 져서 요구르트를 5병이나 빼앗겼습니다. 상륙작전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암스테르담 전시, 네덜란드 전국, 아니 남쪽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전 서유럽에서 사람들은 밤낮 상륙작전의 얘기로 꽃을 피우며 거기에 대해 도박을 하고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숨막힐 듯한 심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량한 네덜란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영국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영국의 위협을 훌륭한 전략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위대한 영웅적 행동을 실제로 취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 눈앞의 일만을 생각해서 영국은 자기 나라와 자기네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되도록 빨리 네덜란드를 구하는 것은 영국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네덜란드인은 공연히 영국의 원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에 갚을 만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니, 네덜란드도 큰 실책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은 여러 가지의 실천하지 않은 허세를 부리긴 했지만 독일에 점령당하고 있는 대소 여러 나라 이상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영국은 우리들에게 사죄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독일이 재군비에 열중하고 있을 동안 영국은 잠자고 있었다고 비난해도 다른 모든 나라, 특히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또한 잠자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정책을 취해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국도 전 세계도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차례로 큰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은 이 정책 탓이었습니다. 국민을 그냥 더구나 타국을 위해 희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국도 그렇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륙작전에 의해 해방과 자유를 얻을 때가 언젠간 오겠지만 그 결행의 날을 결정하는 것은 영국과 미국이지 점령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태도를 달리한다는 말을 듣고 한편으론 놀라고 한편으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일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현재 반유대인의 공기가 짙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증오의 원인은 이해가 가고 인간으로서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합리합니다. 그리스도교도는 유대인을 두고 독일인에게 비밀을 팔았느니 원조자를 배신했느니 유대인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교가 벌을 받았느니 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매사는 양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의 그리스도교도들은 우리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취할까요? 독일군은 사람들을 자백케 하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교도든 독일군의 지배하에 있는 한 입을 열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째서 유대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까요? 일찍이 네덜란드로 이주하였고 현재 폴란드에 있는 독일계 유대인은 네덜란드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겠지요. 그들에게는 일찍이 네덜란드를 비난할 권리가 주어졌지만 히틀러가 없어진다면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되겠지 하는 얘기가 지하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간에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이 지루하고 괴로운 전쟁을 견디어 왔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유와 진리와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고 있다는 말을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아직 싸우고 있는 동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유대인은 다시 다른 사람들보다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교가 행하는 일은 그 한 사람의 책임이며 한 사람의 유대인이 행하는 일은 전 유대인의 책임이다. 라는 옛날의 진실이 다시 확인되게 된다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처럼 선량하고 정직하고 고결한 네덜란드인이 적어도 세계에서 가장 압박받는 불행하고 가엾은 우리들 유대인을 어째서 이렇게 판단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유대인 증오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고 네덜란드인은 결국 그 진정한 모습을 보여 그들의 정의감을 잃지 않을 것을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배격은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무서운 염려가 사실로 나타난다면
네덜란드에 남아있는 소수의 가엾은 유대인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들도 얼마 안 되는 짐을 싸들고 일찍이 우리들을 따뜻이 맞이했고 이제 와서는 우리들에게 등을 돌린 이 아름다운 나라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나는 네덜란드를 사랑합니다. 조국을 갖지 못한 나는 네덜란드가 나의 조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5월 25일 목요일. 키티님, 매일 뭔가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야채를 팔아주는 구멍가게 주인이 유대인 2사람을 상점에 들여놓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가엾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구멍가게 주인은 가엾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나 감옥에 들어가고 남아있는 하찮은 인간들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암시장에서 잡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나 지하운동을 하는 사람을 도왔다 해서 체포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HSB의 멤버가 아닌 사람은 언제 자기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구멍가게 주인이 체포된 것은 우리들에게 큰 타격입니다. 미프나 엘리나 우리들이 감자를 운반할 수는 없으므로 먹는 양을 줄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얘기하지요. 엄마는 우리들에게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에는 죽과 빵, 저녁 식사에는 감자튀김에다 한 주에 한두 번 레터스 같은 야채를 먹기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모두 배가 고프겠지요. 그래도 발각되어 체포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내로부터 상륙작전 개시 1944년 6월 6일 화요일. 키티님, 오늘이 디데이이다 라고 영국 방송이 발표했습니다. 상륙작전이 개시된 것입니다. 영국은 아침 8시에 이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브로뉴, 르아르브, 셀부르그, 칼레이스, 그리고 예에 따라 도버 해협 등의 맹렬한 포격이 가해졌습니다. 점령 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로서 해안에서 35km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니 피난하라는 경고가 내렸습니다. 가능하면 영국군은 포격 개시 1시간 전에 전단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군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낙하산 부대는 프랑스 해안에 낙하하였고 또 BBC 방송은 영국의 상륙용 주정이 해군과 전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은 9시에 아침 식탁에서 상륙작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2년 전 DF 상륙작전처럼 단순히 시험적인 것일까요? 10시에 영국으로부터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기타 외국어의 방송이 상륙작전 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1시에 영국의 라디오가 아이젠하워 연합군 최고 사령관의 연설을 독일어로 방송했습니다. 12시에 영국의 라디오가 뉴스 방송 도중에 아이젠하워 장군의 프랑스 국민에 대한 말을 전했습니다.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디데이다. 곧 격전이 개시될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승리가 온다. 1944년은 온전한 승리의 해다. 여러분의 행복을 빈다. 1시에 영국 방송은 영어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1만 1천 대의 비행기가 왕복하여 군대를 수송하고 혹은 적군의 후방을 폭격하고 4천 척의 상륙용 주정과 소형 함대가 셀부르그와 르아브르 사이를 끊임없이 군대와 군용 자재를 운반하고 있다.
미 영 양군은 이미 맹렬한 전투를 개시했다. 헬브란디 씨, 벨기에 부수상, 노르웨이의 하이콘 왕, 프랑스의 드골 장군, 영국 왕, 그리고 끝으로 처칠 수상의 연설이 방송되었습니다. 은신처에서는 흥분의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그처럼 여럿이 떠들면서도 너무도 믿어지지 않아 마치 동화로밖에 생각되지 않던 해방이 드디어 진짜로 찾아오는 것일까요? 금년 안으로 이길까요? 우리들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희망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들은 모든 공포, 부자유, 고통을 극복해야 하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히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보다도 더 이를 악물고 울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프랑스, 소련,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사람들조차 실컷 울어서 불행한 심정의 탈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키티, 상륙작전이 시작되어 가장 기쁜 것은 친구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무서운 독일군에 짓눌려 언제나 목에 칼로 위협을 받는 듯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친구와 해방을 생각만 해도 자신이 생깁니다. 이미 유대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덜란드나 독일에 점령되어 있는 전 유럽의 문제입니다. 마르고트는 9월이나 10월에는 학교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내로부터. 추신, 당신에게 최근의 뉴스를 언제든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6월 9일 금요일. 키티님, 멋진 뉴스가 있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의 작은 마을 베이유를 점령하고 지금 카안 공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셀부르그가 있는 반도를 차단하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매일 밤 기자들이 연합군의 곤란과 용기와 왕성한 사기 등에 대해 전선으로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생생한 뉴스를 취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부상병들도 가끔 마이크 앞에 섭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공군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처칠은 디데이에 군대와 같이 상륙하려고 했지만 아이젠하워와 기타 장군들이 설득하여 간신히 그만두게 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그마치 70세의 노인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은신처 사람들의 흥분은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금년 말까지는 전쟁이 끝나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도 좋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는 데는 정말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상륙작전 건으로는 이제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온종일 날씨가 나쁘다는 것을 불평하고 우리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찬물이 담긴 양동이에 쳐담아서 다락방에 치워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저씨와 피터를 제외하고 모두 헝가리안 랩소디의 3부작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천재 작곡가 프랑크트 리스트의 생애를 쓴 것입니다. 무척 재미있는 책이지만 너무 여성 관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트는 당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을 뿐만 아니라 70세까지 최대의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는 마리 다골드 공작 부인, 카를린 사인 비트겐슈타인 공주, 피아니스트인 아그네스 킹워드, 댄서인 롤라 몬테즈, 피아니스트인 소피 멜토오르가 야니나 공주, 오르가 메이엔 드루프 남작부인, 리라인과 뭔가 하는 여배우 등과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책 중에서 음악과 예술을 다룬 부분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나오는 유명인의 이름 중에는 슈만, 클라라 비크, 헥터 베르리오즈, 요하네스 브람스, 베토벤, 요하임 리차드 와그너, 한스 폰 벨로, 안톤 루빈스타인, 프레데릭 쇼팽, 빅토르 위고, 오노레, 드발작, 힐러, 훔멜, 체르니 로시니, 케르비니, 파가니니, 맨델스존 등등입니다. 리스트는 대단히 허영심이 강했지만 기분파였고 개인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도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예술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코냑과 여성에게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보기를 싫어했고 누구에게든 호의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돈에는 무관심했고 신앙의 자유와 세계의 자유를 사랑한 신사였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6월 13일 화요일. 키티님, 다시 한번 생일을 맞아 나는 1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빠와 엄마로부터는 슈프랭거의 미술사 전 5권, 속옷 한 벌, 손수건 한 장, 요구르트 2병, 잼 1병, 향료가 든 진저브레드 케이크, 식물책 한 권, 마르고트로부터 팔찌, 펜던 아저씨와 아주머니로부터 책 한 권, 뒤셀씨로부터 스위트피, 미프와 엘리로부터 과자와 복습책을 받았습니다. 가장 멋진 선물은 크라이렐 씨가 준 마리아 테레사란 책과 치즈 3쪽입니다. 피터는 아름다운 모란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가엾게도 피터는 뭔가 좋은 선물을 하려고 고심했지만 결국 뜻대로 찾아내질 못했나 봅니다. 악천후로 비바람이 세고 바다는 거칠지만 전황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어제 처칠, 스무츠, 아이젠하워, 아놀드 이 4사람이 해방된 프랑스의 촌락을 방문했습니다. 처칠이 탔던 수레정은 해안을 포격했습니다. 그는 공포라는 것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부러워졌습니다. 은신처에 갇혀 있어서는 외부 사람들이 전황 뉴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지만 무정한 영국인이 마침내 팔을 걷어붙이고 전쟁에 뛰어든 데 대해 기뻐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까지 영국인을 무시하고 영국과 늙은이들 뿐인 그 정부를 경멸하고 영국인이 겁쟁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독일인을 싫어하는 일부 네덜란드인은 응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황 뉴스를 들으면 그들의 둔한 머리도 다소는 맑아지겠지요. 나는 2개월 이상이나 경도가 없었습니다만 토요일부터 다시 있었습니다. 불쾌하고 귀찮은 것이지만 역시 그것이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6월 14일 수요일. 키티님,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희망, 생각, 비난, 공격 등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자만스럽진 않습니다. 나는 자신의 결점과 단점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다 향상시키고 싶은 생각, 향상될 것이라는 점, 이미 대단히 향상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나를 어째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한다고 할까요? 나는 정말 아는 체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을까요? 나를 언제나 공격하는 장본인의 한 사람인 펜던 아주머니가 유식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바보라 해도 좋겠지요. 바보스러운 사람들은 남이 자기보다 더 알고 있으면 그걸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주머니는 내가 그녀만큼 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더 나서기를 잘하므로 나보고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기 옷이 더 짧기 때문에 내 옷을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나를 두고 잘 나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내가 2배나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내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제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내가 괴로운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비판하고 꾸짖는 일입니다. 그럴 때 만일 엄마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나는 더욱 못 견디게 되고 절망한 나머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바보스러운 말인 줄 알고 있지만 자신을 심히 질책함으로 위로의 한마디나 내게 납득이 가는 조언을 해주고 진정한 나를 끌어내줄 사람을 진심으로 찾고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장 피터를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키티? 피터는 나를 연인으로서가 아니고 동무로서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애정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피터에 대한 동경은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틀만 그의 방에 가지 않으면 못 견디게 그가 그리워집니다. 피터는 좋은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실망시키는 것이 많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가 종교를 싫어하는 점과 요리나 기타에 관한 그의 얘기는 내 마음에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분명히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므로 절대로 싸우지 않을 것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피터는 싸움을 싫어하고 관대하고 곧 양보하고 맙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참지 않을 말도 내가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것을 언제나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그는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내게 털어놓지 않을까요? 그는 선천적으로 나보다 말수가 적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경험에서 아무리 안으로 도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기 본심을 털어놓을 상대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피터도 나도 신념에 잠길 나이를 은신처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과거, 현재, 장래를 얘기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나는 아직 진정한 것을 만난 적도 없고 그것을 서글프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안내로부터. 자연애의 동경. 1944년 6월 15일 목요일. 키티님, 요즘 자연에 관한 어떤 경우에도 열중하게 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외출을 못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푸른 하늘에도 새소리에도 달빛에도 꽃에도 조금도 매력을 느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음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고 나서 이것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강림제의 휴일에는 그렇게도 더웠는데 나는 달을 잘 보려고 억지로 11시까지 잠을 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처럼 무리를 한 보람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빛이 너무 밝아서 창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전의 이야기인데 창이 열려 있었던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4층으로 가서 창을 닫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심한 어두운 밤으로 비구름이 하늘을 달리고 있었지만 나는 이 광경에 매혹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로 와서 1년 반 동안 밤과 마주 앉아 있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다시 밤하늘을 바라보고 싶다는 나의 소원은 도둑이나 쥐나 게슈타포에게 은신처를 습격받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2층으로 내려가 주방이나 전용 사무실의 창으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은 가끔 밖에서 잡니다. 감옥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잔디의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즐길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빈부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자연에서 우리들만큼 격리되고 차단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늘, 구름, 달, 별 등을 바라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인내심이 강해지는 것은 나의 상상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강장제보다도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어머니인 자연은 나를 겸허하게 하고 어떤 고통에도 용감히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나는 극히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먼지 낀 창에 걸린 더러운 그물 커튼을 통해 자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야말로 참으로 순진무구한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6월 16일 금요일. 키트님,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펜던 아주머니가 히스테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권총의 실탄이 관통한 얘기, 감옥, 교수형, 자살 등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피터가 자기에게가 아니라 내게 여러 가지를 털어놓는다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뒤셀 씨가 자기의 교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아저씨가 자기의 코트를 팔아서 마련한 돈을 전부 담뱃값으로 써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싸움을 하고는 또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바보 같은 울보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녀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성품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주머니의 이러한 히스테리가 가져오는 가장 좋지 않은 결과는 피터를 거칠게 하고 아저씨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 엄마를 비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도 웃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정말이지 이것이 자기 스스로 위안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크라이렐 씨는 다시 4주간의 참호 파기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진단서와 거래처로부터의 편지로 이것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시에 민간 전화는 전부 끊겼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6월 23일 금요일. 키트님, 여기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영국군은 셀부르그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아빠랑 아저씨는 10월 10일까지는 문제없이 우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련군도 작전에 참가하여 어제 비데부스크 부근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고부터 만 3년이 됩니다. 감자가 거의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남았는지 매일 세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 자기 몫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되겠지요. 안내로부터 1944년 6월 27일 화요일. 키트님, 기분이 전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쉘부르그, 비데부스크, 슬로벤은 오늘 함락되었고 포로와 전리품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군은 항구를 손에 넣었으므로 이제는 군대도 자재도 마음대로 상륙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국군은 상륙작전 개시 후 불과 3주 동안에 전 콘텐틴 반도를 점령한 것입니다. 디데이 이래 3주 동안에 여기서도 프랑스에서도 비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지만 영국군도 미국군도 그런 것으로 공격을 늦추진 않았습니다. 독일의 비밀병기는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약간의 손해만 끼치고 이것을 독일 신문이 과장해서 보도할 뿐 그리 큰 효과는 없겠지요. 그뿐 아니라 소련군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다면 독일에서는 모두 당황하겠지요. 근무에 종사하지 않는 독일의 여성들은 아이들과 함께 로그닝겐, 프리스랜드, 겔더랜드 등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국가사회당의 당수 무세르트 씨는 연합군과 함께 여기까지 오면 군복을 입겠다고 성명했습니다. 저 나이 많은 뚱뚱한 사람이 스스로 전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핀란드가 화평 제안을 거부해서 이제 교섭은 다시 결렬됐습니다. 핀란드는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하겠지요. 바보 같은 핀란드. 7월 27일까지는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내로부터 1944년 6월 30일 금요일. 키티님,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악천후의 연속입니다. 이 부분은 영어로 쓰여 있었다. 이 영어 제대로 쓰여졌을까요? 나는 영어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전을 뒤져가며 이상적인 남편을 읽고 있습니다. 전쟁은 잘 진전되고 있습니다. 보브로이스크, 모기레프, 오리사도 함락되었고 많은 독일병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의 생활은 매사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기분도 맑아졌습니다. 초낙관론자는 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엘리는 머리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미프는 일주일간 휴가를 얻었습니다. 이상이 최근의 뉴스입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7월 6일 목요일. 키티님, 요즘 피터가 장차 범죄인이 될지도 모른다거나 이판사판의 모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나는 그가 자기 성격의 약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고트와 피터는 언제나 만일 내가 안내만큼 강한 성격이고 용기가 있다면, 만일 내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 만일 안내처럼 불굴의 에네르기가 있다면 하고 말합니다.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자기 양심에만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는 가끔 방황합니다. 나는 약한 성격이라고 말하고 그냥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어째서 그것과 싸워 자기 성격을 단련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피터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편하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는 나는 실망합니다. 편하다고? 게으른 허위 생활이 편하다는 뜻일까요? 아니, 그럴 리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게으름과 그리고 돈에는 유혹당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피터에게 줄 가장 적절한 대답,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옳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완전한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 하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 문제인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다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생각이 내게는 전혀 미지의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다소 내게 너무 의지하는 듯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터와 같은 사람은 자기 발로 서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의식이 있는 인간으로서 자립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이것을 극복해서 길을 잘못 들지 않는 것은 배나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혐오스런 편안하다란 말을 해치울 이론은 없을까 하고 며칠 동안 생각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편하고도 나태한 것이 얼마나 인간을 즐거움도 친구도 없고 일단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진창으로 끌어넣는가를 어떻게 하면 피터에게 알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우리들은 행복해지려는 목적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제각기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들 세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들은 배울 기회를 가지고 뭔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고 행복을 기대하는 이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게으르거나 이판사판의 모험을 하지 말고 활동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일하는 것은 성취감과 만족을 줍니다. 나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터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다만 목표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보이고 열등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엾은 소년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그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신앙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신의 이름을 빌어 욕을 합니다. 나도 진정한 신앙가는 아니지만 신앙심이 없고 신을 경멸하는 마음이 가난한 그를 볼 때마다 몹시 가슴 아파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을 믿는 천성을 타고난 것은 아닐 테니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죽은 뒤 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옥이라든가 천국 등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양심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매일 취침 전에 그날 하루를 되새기고 자신이 행한 일 중에서 무엇이 옳지 않았던가를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일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아침부터는 보다 자기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차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실행할 수 있고 누구든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무척 도움이 됩니다.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맑은 양심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 배우고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7월 8일 토요일. 키티님, 회의 총대표 B씨는 베버바이크로 가서 경매시장에서 딸기를 입수했습니다. 흙투성이에 많은 딸기가 도착하고 사무실 사람들과 우리들은 24쟁반이나 딸기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날 밤 그것을 6개의 항아리와 8개의 병에 채웠습니다. 미프는 내일 아침 사무실 사람들에게 잼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시 반, 집안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깥문에 빗장이 걸리고 딸기를 수북히 담은 쟁반이 나오고 피터, 아빠, 아저씨 세 사람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안내는 더운 물을, 마르고 트는 양동이를 가져와요. 모두들 준비해요. 내가 부엌에 들어가자 거기에는 미프, 엘리, 코프아이스 씨, 행크, 아빠, 피터 등 은신처의 주민들과 그 보급 부대가 복작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낮에. 그물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큰 목소리나 문을 탕하고 닫는 소리로 해서 나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래도 은신처 생활을 하는 것일까? 문득 이런 의문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무척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냄비는 가득했습니다. 나는 다시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엌의 테이블 주위에 앉아 딸기 꼭지를 따기 바쁠 텐데 양동이에 담기보다는 입에 넣는 편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곧 양동이가 또 하나 필요하게 되겠지요. 피터는 다시 2층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깥에서 벨이 2번 울렸습니다. 피터는 3층으로 가서 비밀문을 잠궜습니다. 우리들은 초조해졌습니다. 딸기는 아직 반밖에 씻지 못했는데 물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왔을 때 소리가 나서는 안 되므로 물을 쓰지 못한다는 은신처의 규칙은 엄중하게 지켜졌습니다. 한시에 행크가 와서 우체부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다시 급히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찌릉찌릉하고 다시 벨이 울렸기 때문에 그는 되돌아갔습니다. 나는 처음에 비밀문까지 그리고는 계단 위까지 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피터와 둘이서 마치 도둑처럼 계단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낯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살짝 계단 중간까지 내려가서 엘리 하고 불렀습니다. 엘리 하고 다시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주방의 잡음에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긴장하여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피터, 빨리 위로 올라가. 엘리는 여기 있어요. 방해가 되니까 올라가요. 하는 코프아이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터는 한숨을 쉬면서 3층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라이라 씨는 제일 늙어서 1시 반에 왔습니다. 그는 주방의 소란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쿠, 딸기 투성이구나. 아침에도 딸기를 먹었어요. 그것도 미프가 삶은 딸기야. 딸기 냄새가 이제 코에 배었어. 당분간은 피해서 위로 가야겠다. 거기서 씻고 있는 것은 뭐니? 역시 딸기인가? 나머지의 대부분은 병에 채웠지만 저녁 때 2개의 병을 비우고 아빠가 급히 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2개의 병, 저녁 때는 4개의 병을 비웠습니다. 펜던 아저씨가 살균의 적당한 온도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매일 저녁 때 잼을 만듭니다. 우리들은 딸기를 죽, 우유, 빵과 같이 먹고 설탕에 찍어 먹고 디저트로까지 먹고 꼬박 이틀간은 딸기만 먹었습니다. 이것으로 전부 처치하고 이제는 병에 담아 자물쇠로 채운 것만 있습니다. 얘 안내야, 모퉁이의 구멍가게에서 완두 19폰드를 팔아주겠대. 하고 마르고트가 말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구나. 하고 대답했지만 껍질 깔 생각을 하니 우울했습니다. 우리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엄마가 토요일 아침 모두가 완두 껍질 까는 것을 좀 거들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과연 커다란 오지 냄비에 수북히 완두가 담겨 나왔습니다. 완두를 까는 것은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안쪽 껍질을 벗기면 콩껍질이 부드럽고 맛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더구나 껍질까지 먹으려면 알맹이만 먹는 3배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나 속껍질을 떼어내는 것은 특별히 까다로운 일이어서 치과의사나 세밀한 일을 하는 사무원에겐 어울리지만 나처럼 성급한 아이에게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모두가 9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나는 10시 반에 그만두고 11시 반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껍질을 구부리고 안쪽에 엷은 껍질을 벗겨내고 힘줄을 떼어내고 껍질을 던진다. 눈앞에 춤추는 것은 초록빛 껍질, 초록빛 힘줄, 썩은 껍질, 초록빛 벌레입니다. 모두가 초록, 초록, 초록입니다. 이 일의 반복으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나는 기분 전환을 위해 아무리 하찮은 것이더라도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화제로 하여 잡담을 계속하고 모두를 웃겼습니다. 그러나 힘줄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는 절대로 단순한 가정주부가 되고 싶지 않다고 깊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침밥을 12시에 먹고 12시 반부터 1시 15분까지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일을 마쳤을 때 배멀미를 앓는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4시까지 낮잠을 잤지만 그 완두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안내로부터. 현대의 고뇌. 1944년 7월 15일 토요일. 기트님, 도서관에서 현대 소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도전적인 제목의 책을 빌려왔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얘기할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철두철미하게 오늘의 젊은이들을 혹평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 전체를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 반대로 저자는 만일 젊은이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할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미에 대해 생각지 않고 피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다 보니 저자가 어느 부분에서 내게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듯해서 당신 앞에 적나라한 나를 보여주고 이 공격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나의 성격은 나를 다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확실히 깨달을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치 제3자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 행동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편견 없이 변명 없이 일상의 자기를 객관화하고 어디가 좋고 나쁜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의식은 내게서 떠나는 일이 없고 나는 뭔가를 얘기하고 나서는 곧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을까? 혹은 그것은 옳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곧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자기에 대해 비난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그것을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모든 아이들은 자기 교육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다만 아이들에게 충고를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뿐 인간의 성격을 만드는 것은 결국 본인입니다. 나는 거기다 대단히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언제나 강하고 어떤 일에도 견디고 자유롭고 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이것을 깨달았을 때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나 반드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쉽게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므로 이번에는 아빠도 엄마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로 옮기겠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나를 철저하게 어리광만 받아주고 귀여워만 하고 감싸고 어버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랫동안 무척 쓸쓸했고 혼자였고 무시되고 소외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나의 반항심을 억제하려고 꽤 노력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기 행위에 그릇된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언제나 잃지 않고 스스로 고쳐왔습니다. 내가 번민하고 있을 때 아빠는 어째서 나의 마음의 기둥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빠는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려 할 때 어째서 완전히 목표를 잃고 말까요? 그것은 아빠의 방법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언제나 나를 까다로운 정신적 과도기에 있는 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묘하게 들리겠지요. 왜냐하면 아빠는 나를 신뢰한 유일한 사람이고 아빠만이 내가 바보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빠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알겠지요? 그것은 아빠가 내게 있어서는 위대해지려는 투쟁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내 나이 때는 흔히 있는 일이다. 든가 다른 여자애들은 또는 그런 것은 이제 곧 잊어버리게 돼. 라는 말들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여자애가 아니라 뭔가 가치 있는 안내로서 취급받고 싶습니다. 아빠는 그걸 모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 관해 뭐든지 내게 털어놓지 않는 한 나 자신을 그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빠에 관해 별로 알지 못하므로 아빠와 더 이상 더 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빠는 언제나 연장자다운, 아빠다운 태도로 자기도 나와 같은 정신적 과정을 거쳐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와 친구와 같은 감정을 가질 순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기장, 때로는 마르고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인생에 대한 나의 의견이나 내가 생각한 바를 얘기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고뇌 중 무엇 하나도 아빠에게 털어놓고 싶진 않습니다. 아빠에게 나의 이상을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빠를 멀리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정말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취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지금 단계에서 나의 미완성된 일에 비판을 받으면 아직은 위태로운 나의 침착성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가혹한 것 같지만 나는 아빠에게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조해서 아빠를 스스로 멀리 하려고까지 했으므로 아빠로부터조차 비평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난 어째서 아빠를 귀찮아 할까요? 이것은 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난 아빠를 무척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빠가 내게 훈계하는 것이 견딜 수 없습니다. 애정 깊은 아빠의 태도는 뭔가 나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는 아빠를 대하는 태도에 좀 더 자신을 가지게 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어 주었으면 합니다. 아빠가 조금은 나를 상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흥분한 나머지 아빠에게 쓴 저 무서운 편지에 대해 아직도 살을 내는 듯한 가책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진실로 강하고 용기 있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최대의 실망은 아닙니다. 아니, 나는 아빠보다 피터 쪽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정복한 것이고 그가 나를 정복한 것이 아님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정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얌전하고 감수성이 강한 사랑스러운 소년으로서 그를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나는 자신의 애정을 기울일 수 있는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바른 길을 가게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획득하고 서서히 그러나 착실히 그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우정을 느끼게 했을 때 그 우정은 자동적으로 사랑으로까지 발전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말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보다 개인적인 것까지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까지 내 마음속 깊이에 있었던 지금도 있는 것에는 결코 닿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피터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는 천박한 인간일까요? 내게조차 수줍어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나는 진정한 우정을 갖고 싶은 욕심에서 하나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우정을 보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에 의해 그의 마음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었고 다른 모든 수단을 시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애정을 동경하고 차츰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는 나를 만나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만 나는 그와 만날 때마다 보다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열망하는 문제에는 부딪힐 수가 없는 듯합니다.
나는 피터가 깨닫고 있는 이상으로 그를 내 쪽으로 끌었습니다. 지금 그는 내게 매달려 있으므로 당분간 그를 뿌리쳐서 자기 힘으로 서 있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가 나의 심정을 이해하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적어도 그의 좁은 속을 넓혀주고 그의 젊음으로 뭔가가 되게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내면 세계에 있어서는 청년은 노인보다 쓸쓸한 법이다. 나는 어느 책에서 이러한 말을 읽고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신처의 어른들이 우리들보다 큰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무엇에 대해서도 자기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주저없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젊은이에게 있어서는 모든 이상이 무너지고 인간이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진리라든가 정의라든가 신이라든가를 믿어도 좋을지 어떨지 모르게 된 지금 같은 시대에 자기의 입장이나 의견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2배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곳 생활에서 어른들 쪽이 보다 괴로워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네 아이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젊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괴로워한 나머지 간신히 그 해결책을 찾아냈는가 싶어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 해결책은 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상도 동경도 꿈도 차디찬 현실에 직면하면 당장 부서지고 맙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시대의 고민입니다. 나는 너무도 엉터리여서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도 않은 나의 이상을 전부 버릴 수 없음을 나 자신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성은 결국 선하다는 것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란, 불행, 죽음 등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자신의 희망을 구축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나는 세계가 차츰 황폐해 가는 것을 보고 우리들조차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태풍이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수백만 사람들의 고통을 몸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모든 것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이 잔학도 끝나고 평화와 고요가 세계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나는 이상을 계속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윽고 이것을 실현할 때가 오겠지요. 안내로부터. 두 사람의 안내. 1944년 7월 21일 금요일. 키티님, 나는 차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비로소 잘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지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큰 뉴스. 히틀러 암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유대인 공산주의자도 영국의 자본가도 아닌 훌륭한 독일의 장군으로 그것도 젊은 백작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히틀러는 가벼운 상처와 화상을 입었을 뿐입니다. 히틀러와 함께 있었던 수명의 장군과 장교가 죽거나 다치고 주범은 사살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전쟁에 지쳐 히틀러를 없애려는 장군이나 장교가 많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제거하면 군인의 독재자를 옹립하고 연합군과 강화를 맺은 다음 재군비를 해서 20년쯤 지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할 속셈이겠지요. 독일군이 서로 죽이면 연합국으로서는 그만큼 이롭기 때문에 어쩌면 하느님이 히틀러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독일인끼리 패가 갈리면 영국도 소련도 힘이 덜 들고 그만큼 빨리 자기들의 도시를 부흥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사태는 아직 거기까지 진전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앞질러서 멋진 사건을 예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상과 같은 일은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냉정히 생각해 볼 일로
나는 오늘 정말 현실적인 심정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이상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는 그의 충실한 국민에 대해 장차 군대는 게슈타포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 병사는 그의 상관이 비열한 그의 암살 계획에 관계한 사실을 알면 군법 폐위에 돌릴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상관을 사살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 어떤 수라장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병사인 조니가 강행군에서 발을 다치고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에 장교에게 야단 맞았다고 합시다. 조니가 소총을 들어 겨누며 소리칩니다. 너는 총통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것이 그 대가다. 총성 일발. 조니를 걷어차려고 한 거만한 장교는 저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침내 장교들은 병사들의 반감을 알았을 때나 선두에 서야 할 때는 항상 식은땀을 흘리게 되겠지요. 병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리저리 화제를 바꾸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오는 10월에는 학교의 책상 앞에 앉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기뻐서 조리 있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머, 나는 지나친 낙관은 하지 않겠다고 금방 말했을 텐데 미안해요. 모두가 내게 하늘의 작은 악마란 별명을 붙인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닙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8월 1일 화요일. 키트님, 앞서 편지는 하늘의 작은 악마란 말로 끝났지만 오늘은 그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작은 악마. 당신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확실히 설명할 수 있으세요? 하늘의 악마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파악됩니다. 외부에서 본 하늘의 악마와 내부에서 본 하늘의 악마입니다. 전자는 흔히 말하는 고집, 아는 채, 주제넘은 행동 등 나를 유명하게 한 모든 혐오스런 성질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만의 비밀입니다. 내가 일종의 이중인격자란 것은 이미 당신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반은 턱없이 명랑하고 뭐든지 재미있어하고 씩씩하고 무슨 일이든지 가볍게 생각합니다. 윙크를 받아도 키스를 받아도 포옹을 당해도 천한 농담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은 언제나 대기 상태에 있고 보다 깊게 순수한 다른 면을 억제해 버립니다. 아무도 안내의 좋은 면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대개의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나는 한나절쯤 경박한 배우가 됩니다. 그러면 모두는 내가 한 달간이나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듯이 불쾌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적인 인간이 애정 영화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이 금세 잊어버리고 그때만의 기분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쁠 것도 없지만 확실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당신에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는 한 말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나의 경박한 피상적인 면은 금세 튀어나오므로 깊고 순수한 면은 항상 지고 맙니다. 나는 이 경박한 안내를 밀어젖히고 굴복시키고 감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안내라는 인간의 반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다른 면, 보다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까봐 겁을 먹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조소하고 우스꽝스럽고 감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참을 수 있는 것은 명랑한 안내뿐이고 심각한 안내는 약해서 도저히 견디질 못합니다. 내가 가끔 억지로 좋은 쪽의 안내를 15분쯤 끌어내면 그녀의 입을 열게 되자마자 당장 위축되어 명랑한 안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습을 감추고 맙니다.
그러므로 좋은 쪽의 안내는 남 앞에서는 결코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일 때는 언제나 그녀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지, 지금의 자신은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오직 마음속에 간직해 둘 뿐입니다. 내가 자신은 내면적으로 행복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 전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순수한 안내로 인도되지만 표면은 달라서 헤헤거리고 뛰어노는 아기 양 같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남자친구에 미쳤느니 바람둥이니 연애소설 애독가니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쾌활한 안내는 그것을 웃고 건방지게 받아 넘기고 혹은 어깨를 움츠리고 전혀 모른 채 행동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안내는 그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감정이 상하고 자기를 바로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반드시 무서운 적에 부딪힙니다. 너는 동정심이 없고 거만하고 까다롭게 보인다. 너는 좋은 쪽 안내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모두에게 소외당하는 인간이 된 거야. 하고 내 마음속의 목소리가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나는 귀를 기울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얌전하고 진지한 태도를 취하면 모두가 또 희극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농담을 하여 본래의 태도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족들은 내가 얌전히 하고 있으면 병이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두통약을 먹이고 열이 있나 하여 목과 머리에 손을 대어보고 변비가 없느냐고 묻고 혹은 침울한 것을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까지나 얌전하고 진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처럼 남으로부터 감시를 받으면 화가 나서 소리치고 그 다음엔 슬퍼지고 마침내는 다시 번민을 되풀이합니다. 이리하여 나쁜 안내가 언제나 표면에 나와 있고 안으로 숨어 있는 안내는 만일 이 세상에 자기 혼자뿐이라면 나는 이런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하면서 그런 인간이 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내로부터